레벨 3의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그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가 이 리딩으로 보면은 리딩 19부터 시작해서 리딩 21까지인데 리딩 19에 나와 있는 게 Overview of Private Wealth Management. 그러니까 PWM에 대한 이제 좀 그 개관을 첫 번째 챕터 19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번 챕터에서 Topics in Private Wealth Management, 이 PWM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코어에 해당되는 좀 엑기스에 해당되는 주제만 세 가지를 딱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세 가지 주제를 한 군데에 묶어서 한 챕터에서 공부를 합니다. 20챕터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 챕터에서 Risk Management for Individual, 이렇게 그 세 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20챕터에서 다루는 Risk Management for Individual은 전부 다 인슈런스,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CFA를 하는 동안에 보험이란 걸 공부할 기회가 할 주제가 없는데, 근데 그 20챕터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걸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가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개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보험도 보면은 미래의 어떤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단히 이제 좋은 그 해지 수단이 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위험 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모텔리티 리스크, 중간에 사망을 한다든지, 또는 롱지비티 리스크, 너무 장수해서 돈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류의 위험들이 있는데, 이런 위험들이 다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 이제 중간에 만약에 먼저 미리 죽게 되면, 그러면 그 죽는 위험은 본인한테는 위험이 사실은 아니고요. 살아있는 배우자나 가족들한테 위험이 됩니다. 돈을 써야 되니까. 그 죽은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해지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해지 수단에 해당되는 게 뭐 생명보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롱지비티 리스크 같은 경우는 장수 리스크는 본인의 위험이죠.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같이 이제 엮이는 위험인데, 나중에 오래 살았는데 돈이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도 어렵고 가족도 어렵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포 인디비주얼에서는 무슨 뭐 보험을 갖다 뭐 건강보험 이런 거 꼭 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는 사망을 했을 때 그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가요, 보험 설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롱지비티 리스크는 죽을 때까지 돈이 모자라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 자산 어떻게 굴려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이 20챕터를 21챕터 Risk Management for Individual, 이 챕터를 조금 디테일하게 사례화 시킨 게 있어요. 그게 나중에 보면 저 뒤에 가서 이 5번째 북 5에 가면은 나중에 리딩 27에서 케이스 스타디 공부하실 거예요. 그 케이스 스타디에서 그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케이스 스타디를 할 텐데, 그 케이스 스타디는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인슈런스,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스타디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한 부부의 케이스를 가지고 그 인생을 쭉 쫓아가면서 뭐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보험 설계를 해야 되고,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굉장히 계량적입니다. 숫자를 막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CFO인데 뭐 그런 걸 해야 되나요? 이게 아니고, 결국은 보게 되면 그 본인이 뭐 직장을 잃는다든지, 또는 뭐 사망을 한다든지, 뭐 너무 오래 산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는 거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돈과 관련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는 관점이, 보험을 보는 관점을 뭔가 내가 다칠까봐, 아플까봐 뭐 이런 그 관점에서 보험을 보는 게 아니고, 돈의 관점에서 보험을 볼 거예요. 그 에셋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 자, 그래서 뜻밖에도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는 인슈런스와 관련된 그런 주제들이 되게 많이 있다. 특히나 케이스 스타디는 완전히 인슈런스와 관련된 이야기다. 그래서 나중에 케이스 스타디 할 때 좀 디테일하게 내용들은 보도록 하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19챕터에 나와 있는 Overview of Private Wealth Management, 이게 과거에 그 PWM에서 그 시험이 되게 어려웠던 게, 이 리딩 19에 나와 있는 Overview of Private Wealth Management, 이 주제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챕터에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전통적으로 시험에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고, Private Wealth Management에서는, 그리고 또 문제도 어려운 그런 주제였어요. 자, 그런데 그 커리큘럼 내용이 이거 LOS가 바뀌었어요. 몇 년 전부터.
LOS가 이렇게 한 3년 된 것 같은데, 3, 4년. 이 LOS가 탁 바뀌면서 쉬워졌어요. 이 19챕터가 쉬워졌다고요. 옛날에는 과거에 시험 치다가 다시 뭐 이렇게 재도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과거에 Private Wealth Management가 레벨 3에서 대단히 중요한 챕터고, 물론 지금도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이 PWM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시험 합격하기가 좀 어려운데, 중요도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말이죠, 이 PWM이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나 뭔가 이제 required return, 이 사람의 지금 포트폴리오로부터 리턴 구해서요.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나와야만이 이 사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 목표에 해당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목표들이 막 있었어요. 그걸 동시에 다 달성하려고 하게 되면 연수익률을 얼마를 얻어야 되는 겁니까? 캘큘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거의 틀려요. 풀어보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한 번에 맞추질 못하고 대부분이 다 틀립니다. 그럴 정도로 정보를 일단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발라내고, 그리고 발라낸 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또 뭔가 계산식으로 연결을 해보고, 그래서 답을 구하는 과정이 되게 과거에는 어려웠다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요구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필수로 얼마만큼 달성해야 되는 겁니까? 없으니까 아주 보면은 부담이 많이 덜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가 옛날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시험에 가서 크게 틀리지 않고 이거는 웬만큼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온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절대로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절대로 계산은 틀리면 안 됩니다. 계산을 틀리게 되면 무조건 답이 틀려. 옛날처럼 뭐 계산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 계산 과정에서 뭔가 크레딧을 얻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지게 돼버렸다고. 이미 지금 CBT로 시험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답이 맞아야 돼요. 답이 안 맞으면 무조건 그냥 땡이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자, 봅시다. 이제 리딩 19에서 Overview of Private Wealth Management Exam Focus가 있는데, 뭐 여러 번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긴 한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거기 1번에 Be familiar with and understan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이거 보니까 apply in a given situation.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situation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와 같은 상황이 주어지게 되고,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문제를 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특히나 이게 스크린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 한쪽 면에 이제 상황이 이렇게 쭉 나오고, 시츄에이션이 나오고, 오른쪽에 이제 문제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시험 치는 수단 자체가 우리한테 좋지 않다고요. 이게 페이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밑줄도 쫙 그어가면서 앞뒤로 넘겨가면서 막 이렇게 할 텐데, 스크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불편합니다. 한 번에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또 그리고 그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면은 carefully read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두 번째 문장 보면 each case is unique. You cannot expect to pass just by repeating what you saw as the answer to the previous question. 이 문제 보니까 옛날에 나왔던 문제하고 되게 비슷해라고 해서 옛날에 나왔던 문제하고 비슷하게 풀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각각에 보면은 독특하다. 거기다가 또 거기 다섯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이군요. 오른쪽 끝에 requiring high level of judgment. 되게 많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 그래서 CFA 레벨 3 공부할 때에 제가 처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공부를 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레벨 1하고 레벨 2하고 레벨 3가 시험 공부할 때 좀 방법이 달라야 된다. 레벨 1은 그냥 단순 암기다. 몰라도 암기하면 된다. 그래서 합격할 수는 있다. 주로 개념을 묻는 게 많으니까 레벨 2는 암기 가지고 어림도 없어. 레벨 2는 시간 관리하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두드리는 능력이 뛰어나야 돼. 레벨 2는 완전 계산입니다. 컴퓨테이션 인텐시브예요. 레벨 3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뭔가 딱 문제를 보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주로 레벨 3는 대부분 애플리케이션 응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게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단순 공식 암기 가지고는 절대로 손도 못 댑니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판단도 많이 하고 어떻게 풀자라고 나름대로 논리 설계를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게 되면 공부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본인의 로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로직을 가지고 나중에 시험 치러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보게 되면 recognize that there is a process at work in developing IPS and constructing a portfolio for client. 우리는 사실 뭘 해야 되는 거냐면 IPS를 만드는 그 일종의 투자 지침서죠. 우리가 고객을 위해서 투자 지침서를 만들 텐데 그 투자 지침서를 만드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일종의 템플릿 같은 거거든요. 그 템플릿이라는 그 프로세스를 일단은 포맷을 잘 기억을 해놓자. 그래서 그 포맷 내에서 분명히 시험에 나올 테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그 4번에서 보면 네 번째 문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The key point that you should repeat in your answer have been decided and your answer is evaluated strictly in terms of how well it makes sense to put those points in a coherent fashion. 그러니까 에세이 타입으로 오전에 시험을 치게 돼 있는데 에세이 타입으로 시험을 치게 되면 문제가 뭐 한 8문제에서 11문제 이사에서 이렇게 아이템 셋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템 셋이 나왔을 때에 분명히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보면 뻔해요. 그냥 첫 번째 A번 문제 calculate 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고 뭔가 시나리오를 준 다음에 두 번째는 justify your answer. 왜 그렇게 네가 그렇게 답을 했니? 그걸 한번 말을 해봐 라고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텐데 justify your answer 이런 거 할 때에 중앙 부원 막 말 많이 써봤자 전혀 소용이 없고 키포인트가 써지지 않게 되면 점수가 안 나온다. 반드시 키포인트, 핵심 포인트를 반드시 딱 찍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게 점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길게 쓸 필요 없고 키포인트를 이용해서 문장을 빠르게 짧게 정리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 요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5번의 두 번째 문장은 past answers are quite consistent on the main important issues, but they also include a range of random unimportant comment.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에 혹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라는 어떤 힌트를 얻어보자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과거에 시험 문제 나온 거에서 가이드라인 앤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나 디스크립션 하는 유형의 그런 답에는 되게 디스크립션이 길게 나와 있어요. 길게. 그 길게 나온 걸 갖다가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외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 길게 나온 코멘트에는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앤서를 딱 보고 기가 죽어서 이렇게까지 길게 써야 되나?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한 서너 줄로 탁 요약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문장에서 Up until now, 지금까지 the CFA exam process has primarily focused on precise mathematical technique. 지금까지는 레벨 2까지 오는 동안은 계산해서 정확하게 답 구해 이렇게 했었죠, 이제. 근데 그게 the level 3 material will continue to draw on those skills. 여전히 그렇게 계산이 정확해야 돼요. 계산이 틀리게 되면 뭐 답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틀린 거예요, 그냥. 근데 however, this exam will likely test your ability to find what another trained professional would have been expected to find and write when confronted with sometimes contradictory issues. 이거 잊지 마세요. 자, 지난번에 옛날에 저랑 같이 asset allocation 이렇게 공부할 때에 asset allocation에서 width 구하는 게 있습니다. corridor라는 거 구하는 게 있어요. 코리도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여러 가지 있다. 그게 했었는데 그 코리도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에 volatility와 관련된 게 있어요. 변동성. high volatility, 변동성이 되게 높은 그런 에셋 클래스가 있으면 그러면 그거 코리도 넓게 준다, 낮게 준다. 답 뭡니까? 다 까먹었지 뭐. 네? 어떤 관점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코스트 컨트롤 관점이냐, 리스크 컨트롤 관점이냐. 그래서 코스트 컨트롤 관점이면 코리도를 넓게 줘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리스크 컨트롤 관점이면 코리도를 갖다 좁게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출제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이 볼러틸리티와 관련해서 코리도를 갖다 넓게 해야 되니 좁게 해야 되니 물어봤는데 근데 출제자 의도가 이게 코스트 컨트롤 관점인가 아니면 리스크 컨트롤 관점인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떤 관점이라는 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게 contradictory issue입니다. 뭔가 서로 충돌이 되는 이슈라고요. 그럴 때는 write, 쓰라고요. 두 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그래서 리스크 컨트롤 관점에서는 코리도가 좁아야 돼요. 반면에 이제 아니야 이거 코스트 컨트롤 관점에서는 좀 넓게 줘야 그러면 코스트를 좀 세이빙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션 코스트를. 요거는 반드시 그 두 개를 다 씁니다. 본인이 보셔서 이거 아리까리하고 뭔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하나만 찍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둘 다 쓰시라고요. 그냥.
자, 어쨌든 계산 틀리는 순간 그 문제 틀렸어요.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꼭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뭐 문제를 어떻게 그 채점을 하는지에 대한 게 정확하게 그게 만나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과거에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일종의 부분적인 크레딧이라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좀 있었는데, 뭐 그게 조금 주든 많이 주든 크레딧을 관계없이 그러려고 하게 되면, 특히나 캘큘레이션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캘큘레이션 문제를 일단은 계산하는 프로세스를 종이에 다 쓰게 되면 그러면 쭉 썼는데 보니까 나중에 뭔가 답이 틀렸어. 근데 프로세스는 다 맞아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프로세스 푸는 과정은 쫙 다 맞는데 답이 틀렸다. 저도 옛날에 그런 시험 한번 기억이 나네요. 엄청 자신만만하게 시험을 치러 들어갔는데 계산하는 게 있었어요. 계산해가 답을 구해야 된다고요. 어떤 파이널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를 보고.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 이거를 제가 틀렸을 수가 있나? 4 곱하기 8 뭡니까? 너무 쉽지? 구구 단위니까. 48, 32 뭐 이런 거잖아요. 48, 32. 32 맞나? 맞죠? 근데 제가 4 곱하기 8 한다면 옆에 대면 36이라고 쓴 거예요. 36.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4 곱하기 8은 36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걸 했는데 그것도 MBA 스쿨에서요. 그것도. 참 저는 그 시험을 치고 나온 다음에 이거 퍼펙트하다. 이렇게 퍼펙트할 수 없다. 완벽했다. 이렇게 하고 딱 나왔는데, 아니 그 미텀 시험 결과를 이렇게 이제 그 교수님이 와가지고 결과를 갖다 나한테 피드백 해주는데, 저는 제가 완벽하게 맞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퍼펙트 했다. 근데 저한테 점수가 보니까 100점 만점에 96점이 왔더라고. 96점이 주시는데, 뭐가 틀렸나? 틀릴 게 하나도 없는데 완벽하게 다 맞췄는데. 근데 제가 이제 테스트지를 이렇게 돌려주는데 보니까 4 곱하기 8은 36이라고 쫙 해놓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게. 근데 어쨌든 CFA 시험은 일단은 그 채점자가 뭐부터 보는 거냐면 답 맞냐 봅니다. 그러면 답 맞냐 봐서 답 맞으면 오케이, 문제 과정 볼 필요가 없죠. 답 맞으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답이 틀렸어요. 근데 보니까 쭉 풀기는 제대로 풀었어. 이렇게 하게 되면, 과거에는 그런 일종의 파셜 크레딧 같은 개념이 좀 있었다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show your calculation 이런 게 없어요. 계산하는 것 갖다가 과정을 보여주세요 이런 게 없고, 그냥 calculate 하라고 이렇게만 탁 돼버리니까 답만 딱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밖에 없어서 답 틀리는 순간 끝이라고요. 그냥 답 맞아야, 무조건 맞아야 돼.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 58페이지로 가셔서 거기 모듈 19.1 봅니다. Investment Concerns of Private Client and Institution 을 봅시다. 자, 이제 조금 이 오버뷰와 관련된 걸 공부를 할 텐데, 시험을 과거에 오래전에 시험 보셨던 분은 이 오버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옛날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의 전체 주제를 한 챕터에 다 다루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뭐가 어려웠어요? 옛날에 해보셨잖아. 뭐가 어려웠어요? 예? 텍스 어렵긴 하죠. 근데 텍스 엄청 쉬운데? 뭐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재수 없는 놈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텍스가 사실은 제일 쉽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텍스를 공식을 외우고 시작하려면 끝이 없어요. 못 외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텍스는 이렇게 되는구나. 원리 딱 이해하게 되면 공식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근데 그 프로세스 원리만 이해하면 텍스는 정말 쉬운 과정이 되고, 텍스는 틀리기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과거의 시험에서는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문제 딱 나오게 되면요, 맨 먼저 나오는 게 시나리오 하나 탁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IPS를 작성하세요와 관련해서 딱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calculate, required return 이거 이제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determine risk tolerance, risk tolerance 한번 결정해봐. 이게 above인지 below인지 이런 게 average 이거 계산해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 두 개 항상 세트로 나온다고요. 항상 세트로 넣는 거에서 시간을 대부분을 잡아먹어버리는데, 잡아먹는 게 calculate, required return 할 때 거의 시간 대부분 잡아먹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또 좌절합니다.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풀었는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나오는 side this에 해당되는 게 estate planning.
상속 설계라든지 또는 뭐 텍스 플래닝, 세금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이드 디시처럼 이렇게 조금 나오고 메인 디시에 해당되는 건 IPS 작성하는 게 메인 디시였는데 지금은 그런 포맷이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여기저기서 그냥 비슷한 덩어리로 그냥 이렇게 그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챕터도 과거에 본다면 야, 이 챕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고생을 엄청 해야 될 챕터인데 지금은 되게 많이 쉬워졌다고요. 무게가 가벼워졌어요. 봅시다. Investment concerns of private client and institution. 개인하고요. 그 다음에 institution 기관하고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투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생각하고 있는 게 되게 많이 다릅니다. 관심사가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보시면 investment objective. 자, investment objectives. 투자의 목적인데 private client has a wide range of investment objective. 자, 개인 고객들은 보면은 investment objective, 투자 목적이 굉장히 wide range, 다양한데 such as maintaining the real value of investment portfolio, being financially secure in retirement, and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family members. 세 개 있어요. 1번 동그라미 안에 쓰세요. Maintaining the real value of investment portfolio 1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being financially secure in retirement 2번 그리고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family members 3번. 요 1번, 2번, 3번 있잖아요. 1번, 2번, 3번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investment objective입니다. 자, 보세요. Maintaining real value investment portfolio. 이거 왜 이렇게 돼야 되나요? Maintaining real value investment portfolio 왜 그렇게 되냐고. 이거요. CF3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private wealth management는 저와 같이 공부를 할 때에 일방적으로 제가 뭐라고 탁 이야기하면 그거 받아 적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여러분보다는 이제 오랫동안 강의도 하고 이런저런 뭐 출제 문제들도 많이 보고 했으니까 조금은 경험이 많으니까 좀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는 핀포인트 딱 찍어서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 이렇게는 하긴 하겠지만 제가 계속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한테 화두를 던지게 되면 이거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 이런 게 왜 목표가 되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Real value, maintaining real value of the investment portfolio. 실질 가치 유지해가자. 왜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하죠.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근데 왜 인플레이션을 쫓아가면서 실질 가치를 계속 유지해 갈까요? 이 사람이 죽을 때도 계속 이걸 들고 가려고 그럴까요? 아니 죽을 때도 이 리얼 밸류 유지한 자산을 갖다 들고 가려고 그러겠냐고. 그럴 리가 절대로 없지. 죽을 때는 뭐 하겠어요? 상속을 해야죠. 상속을 할 때에 물가가 엄청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는 물가를 못 쫓아가서 마치 휴지 조각밖에 안 된, 내가 젊었을 때는 되게 가치가 높았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걸 못 쫓아갔어. 그래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미안해. 물가도 못 쫓아가는 휴지 조각밖에 안 된 거 내가 너한테 물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얼 밸류를 유지해 가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리얼 밸류를 유지해 가서 끝에 뭐가 있는 거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끝에 해당되는 게 상속입니다. 에스테이트 플래닝. 그 상속을 할 때는 말이죠. 적어도 물가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자산을 물가를 그대로 쫓아가 가지고 실질 가치가 유지되는 걸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being financially secure in retirement. 은퇴 이후에 좀 안전하게, 재무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재무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생각해 볼게요. 은퇴를 했는데, 여러분이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은퇴한 이후에 나오는 생활비, 내가 살아가는 생활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한 개씩 팔고, 처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돈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고 싶진 않죠. 어딘가에서 꾸준히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 가지고 먹고 살고 싶다 이러고 싶잖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아까 리얼 밸류 유지하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financially secure 해야 돼요. retirement. financially secure 하려고 하게 되면 생활비가 꾸준히 뭔가 안정감 있는 돈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family members. 그리고 가족들한테 내가 뭔가 provide 하고 싶어요. financial aid, 재무적으로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3번은 좀 차치하고요. 제가 동그라미 3번 정도 잡히고 1번과 2번만 연결 한번 해보세요. 1번과 2번. 무슨 자산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목표 달성하겠어요?
1번과 2번 동그라미 제가 방금 쳤잖아. 리얼 밸류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규칙적으로 현금 흐름이 물가를 쫓아가는 현금 흐름도 나와야 돼요. 생활비가 물가를 쫓아가는 생활비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무슨 자산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팁스, 물가 연계 채권. 물가 연계 채권 들고 있으면 원금도 물가 쫓아서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쿠폰도 물가 쫓아서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그거 레벨 뭐에서 공부하셨나요? 그거 팁스 레벨 3에서 공부한 건 아니지. 레벨 1에서 공부했잖아. 캐피탈 인덱스로 되어 있는 원금을 물가 상승률하고 계속 연동을 해서 원금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조정된 원금에다가 곱하기 어떤 쿠폰 곱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받게 되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 감안된 이자를 받는 거다. 원금도 물가를 같이 쫓아가게 되는 거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팁스가 그런 일을 해준다고요. 팁스가. 물가 연계 채권이. 자, 일단은 개념상으로 물가 연계 채권 같은 게 있으면 실질 가치도 자산의 실질 가치도 계속 물가를 쫓아가고 계속적으로 받는 생활비도 물가와 연동해서 받을 수 있겠군. 이런 거 머릿속에 좀 떠오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그 팁스와 같은 물가 연계 채권이 있으면 이제는 목표가 달성이 됐어. 그 다음에 financially aid 하고 싶어요. 자식들을 갖다 뭔가 도와주고 싶거나 패밀리 멤버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패밀리 멤버 몇 명 있어요? 아니 뭐 패밀리 멤버라고 하면 위에 부모님 있고 옆에 배우자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자식이 있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나리오에서 나올 수 있는 패밀리가 어떤 게 나오게 될까? 부모가 있는 케이스가 있고 배우자가 있는 케이스가 있고 자식이 있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패밀리가 없이 싱글로 혼자 사는 경우가 있고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부모가 있으면 financially aid 해야 되는 거 뭐 하면 될까요? 헬스케어, 메디컬 익스펜스 뭐 이런 거 들을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메디컬 익스펜스. 그 다음에 또 배우자가 있으면 되게 중요하게 되었어요. 배우자가 있으면 내가 죽으면 이 배우자가 뭔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었을 때 배우자가 먹고 살 수 있게끔 나는 뭐 해야 되냐면 모텔리티 미리 일찍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생명보험 라이프 인슈런스 얼마를 들면 되는 거니 이런 게 또 주제가 됩니다. 이제 이 말 이해됐어요? 자식은요? 자식이 있어요? educational expense 교육비 들 거야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자, 근데 이거 제가 뭐 어떤 민족 문화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패밀리가 나오는 케이스가 보게 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싱글이거나 또는요 배우자와 가족이 배우자와 아들이나 딸 자생이 있거나 부모가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부모가 있는 케이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모하고 대부분 같이 안 사는 문화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냥 부부가 나오거나 또는 아니면 밑에 이제 자식이 있거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식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에듀케이션 익스펜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나리오 막 나오게 된다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However, these objects may not be precisely defined as the private client may not be able to quantify the size of an investment portfolio required at the start of retirement or the annual cash flows required to fund the college expense of the dependents. 자, 이 문장이 사실은 그 이탈릭체로도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긴 있지만 이 문장이요 사실은 PWM의 그냥 문제의 주제입니다. 문제의 주제가 그냥 이거예요. 그게 한번 보세요. These objects may not be precisely defined. 이거 제대로 정의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끄집어내야 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투자의 목적이 이 포트폴리오에서 뭘 했어야 되는 건가요? 목적을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질 못한다. 자, 정확하게 끄집어내게끔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냐면 Financial Advisor가 그 일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the private client may not be able to may not be able to quantify the size of investment portfolio. 이것도 좀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건지를 계량화시키지를 못한다. 자, 다시 볼게요. 결혼들 하셨나요? 자녀는 있으신가요? 아직은? 좋아요. 자녀가 있다라고 쳐, 그러면. 뭐, 아들이나 딸이나 누구 있다라고 쳐요. 나중에, 자식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실 건가요? 아니, 있다라고 치자고, 그냥. 재무적으로 돈을 하나도 안 도와주실 거냐고. 결혼한다라고 하면.
내가 대학까지 널 보내줬으니까 그냥 그 다음에는 직장생활 네가 하지 번 돈 가지고 네가 결혼을 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야 그렇게 해봤자 요즘은 그냥 집에 반지하 전세 하나 못 구해. 근데 아빠 엄마가 좀 그래도 도와줄게. 둘 중에 뭐냐고요? 그래도 조금 도와줄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도와줄게. 얼마 도와주겠다. 일단 개념이 없죠 이제. 적어도 돈 얼마 되는데 개념이 없다고. 그럴 때 누가 하는 그런 때에 여러분이 financial advisor예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부터 몇 년 남아 있는 거죠? 한 20년 남았어요. 자, 20년 후에 내가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한 2억 정도는 자식들한테 좀 결혼할 때는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 20년 후에 2억을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 지금 돈 얼마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얼마 있으면 2억을 뒤에 만들 수 있을까요? 20년 후에. 자,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돈을 어떻게 굴리게 되면 가장 빠르게 2억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전혀 문제 없이 그 2억이란 돈이 20년 후에 도달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 주식 사자. 또 답이 될 수 있지. 하지만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얼마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20년 후에 2억이란 돈이 거의 뭐 90% 확실하게 2억이 도달이 됩니다. 자, 요렇게 있잖아. 계량화 시켜야 된다고. 계량화. 퀀티파이 해야 된다니까 지금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계량화 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량화 시키는 걸 개인이 할 수가 없죠.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야 되겠어요? Financial Advisor가. 자, 벌써 두 가지 나왔어. 두 가지. Financial Advisor가 하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목표를 갖다가 아이덴티피케이션 해야 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 또는 오브젝티브가 뭡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이거를 달성을 하려고 하게 되면 돈 얼마 있어야 되는 겁니까? 퀀티피케이션 해야 돼요. 계량화가 있어야죠. 계량화. 얼마가 있어야 됩니다는 계량화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목적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어요. 자식 아들도 뭐 결혼시키기 위한 돈도 일단은 마련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보면은 집을 갖다가 조금 큰 집으로 옮긴다든지 뭘 해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퇴하는 걸 대비해서 내가 뭔가 연금도 뭔가 좀 해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이 있다고요. 어느 게 우선순위예요? 거기서 동시에 달성하기 다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먼저 있잖아요. 중요도를 둬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prioritization이죠. 우선순위를 정하자. 이렇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하는 거예요? 어드바이저가 하는 거예요? 어드바이저가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는 자기 상황만 주저리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드바이저가 그걸 듣고 요런 걸 한다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는 프라이빗 웰스 매니저로서의 롤과 그 다음에 뭐 스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테스트하는 과목이니까 시험에서 이거 묻습니다. 이거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물어요. 요 세 가지. 목표 뭐니? 그 다음에 그거 한번 계량화 해봐. 그 다음에 우선순위 한번 정해봐. 이렇게 이제 물을 텐데 과거에 옛날에 시험 치셨던 분들은 뭐가 어려우냐면 요거 goals identification 있잖아요. 요거는 시험에서 그냥 줘요. 요거 내가 찾긴 찾는데 되게 쉽습니다. 싱글이면 나중에 생활비만 커버하면 되는 거야.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뭐 자식이 있으면 나중에 에듀케이션을 뭐 들어가는 익스펜스하고 내 생활비하고 두 개를 갖다가 포트폴리오가 책임지면 되는 거야. 자, 문제는 그렇게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게 되면 퀀티피케이션에서 옛날에 뭐가 나오냐면 옛날에는요 required yield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required return 이거 얼마니? 과거에는 이제 뭐 지금 돈 가지고 있는 이거밖에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 목표 달성하려고 하게 되면 연평균 수익이 얼마 나와야 되는 거니? 그거 한번 계산해봐. 요게 나왔어요. 요게. 근데 지금은 요게 없어졌어요. 요거 계산하세요라는 게 LO에서 없어졌으니까 쉽습니다. 그러니까 계량화 시키는 거는 요거 required return 대신에 대체됐어요. 대체. 다른 방식으로 capital sufficiency 테스트라는 걸로 대체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어쨌든 이거는 중요한 주제거든요. 중요한 주제와 관련해서는 뒷부분에서 옛날에 나왔던 리퀄리티라는 개념을 얻고 캐피탈 서피션시 테스트,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충분한 겁니까?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확률과 관련된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이제 예제가 나오면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 세 개가 PWM에서 IPS에서 나오는 시험 주제입니다. 시험 주제. 이거 안 벗어나요. 이 틀로부터. 자, 그리고 거기 계속 보면 the investment objective of a private client can change over time due to life event and or performance of a client investment portfolio. In addition, certain investment objectives may be difficult to reconcile. 이게 이탈릭처로 되어 있잖아. 몇 개의 목표는 보게 되면 조정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 조정하기 양립해가지고 이거 뭘 해야 되는 거지, 조정이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조정이 어려운데 그때 prioritization,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요. 자, 밑에서 institutional investor, client, 이거는 목표가 아주 클리어하게 define 되어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 얼마야? 이렇게 딱 처음부터 나와요. 그냥 목표 수익률 얼마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usually focus on funding liability. 대부분 보게 되면 liability를 맞추려고 하게 되면 자산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목표가 거의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asset allocation에서 다루는 주제죠. 이거는. 자, constraint 제약 조건 봅시다. time horizon. 개인이 가지고 있는 time horizon. 인생은 유한하죠. 유한. 그래서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굴릴 수 있는 시간, 타임 호라이즌이 되게 짧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뭐 길고 영속 기업이 이렇게 가정하면 되지만. 자, 그러다 보니 59페이지 위에 보세요. The short time horizon limit the liquidity and the risk taking ability of private client.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임 호라이즌이 되게 짧다 보니까 limit liquidity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이긴 한데. 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임 호라이즌이 되게 짧아요. 타임 호라이즌이 되게 짧으니까 한 번 투자해가지고 한 20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겁니다. 이런 거 투자하기 쉽겠습니까? 어렵죠. 기관 투자자는 그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접근하기 되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동성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이 있잖아요. 그죠? 유동성을 갖다가 그냥 뒤에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적어도 한 몇 년 내에는 이 돈들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리스크 테이킹 어빌리티,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의지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란 대단히 짧은 기간이 있다 보니까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 어빌리티는 되게 짧습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작다고요. 리스크 테이킹 어빌리티도 작아요. 기간보다는. 자, 그래서 a private client may also specify different time horizon for different investment objective. 자, 이런 거를 옆에다가 줄을 좀 그어 넣으시고 얘를 goal-based investing이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할게요. goals-based investing. 목표에 기반한 투자다. 목표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다. 그러면 그 목표에 맞는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 포트폴리오들이 그 가지고 있는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은 다 다릅니다. 뭐 자식 공부시키는 거 대학 들 때 등록금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돈을 만들어내면 되고 다시 자식을 또 결혼시키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혼 시점까지만 포트폴리오가 책임을 지면 되고 이렇게 타임 호라이즌이 다 달라요. 근데 in contrast, institutional client typically have a single time horizon. 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for a clearly defined objective. 그러니까 타임 호라이즌은 거의 대부분 한 개고 그 다음에 또요 그 목표도 되게 한 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라이빌리티가 예를 들어서 이 라이빌리티가 10년짜리 라이빌리티야 라고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자산도 그러면 10년만 굴리면 된다 이런 개념이 돼요. 자, 그리고 스케일 볼게요. 사이즈. Private client portfolio are usually smaller compared to those of institutional clients. As a result, certain asset class such as real estate, hedge fund. 자, real estate하고 hedge fund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두 가지. hedge fund may be deemed unsuitable for private client. unsuitable for private client에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As these investors may lead to an overly concentrated portfolio. 거기 lead to overly concentrated portfolio 줄 긋고 별표합니다. 별표하고 별표 밑줄 그은 거 바로 밑에다가 EU라고 써줘. EU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럼 또 질문. 여러분이 프라이빗 거의 웰스 매니저예요. 클라이언트가 왔어요. 클라이언트 포트폴리오를 짜줬습니다. 자, 짠 포트폴리오가 A, B, C 세 개의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A, B, C 세 개의 포트폴리오를 짰는데 시험에서 딱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A, B, C 중에 야, 이 사람한테 좀 맞지 않는 이유가 뭐지? 한번 골라봐 하는 거예요. 어떤 포트폴리오가 안 맞아 또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맞는 거야 골라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이언트는요 리코더티가 어떻다고요? 굉장히 제한적이죠. 길게 있잖아요. 투자, 롱텀으로 투자하자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렵다고요. 빨리 돈이 돌아와야 되는 게 빨리빨리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즈가, 가지고 있는 돈의 사이즈가 그다지 크지 않아요. 기관 투자가 훨씬 더 작다고요. 자, 그러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개인한테 권했는데 투자 비중을 쪼르륵 보니까 리얼 에스테이트가 20%, 헤지 펀드도 20%, 이런 거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전혀 적합하지 않죠. 왜요? 리미티드 리코디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오버 컨센트레이티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가 너무 컨센트레이션 돼 있어요. 돈이 작다 보니까 부동산 하나 사게 되면 끝이야. 이렇게 돼버리거나, 또는 헤지 펀드는 기본적으로 청약에 대한 미니멈 금액이 있죠. 미니멈 서브스크립션 어마운트가 있잖아요. 최소 청약금 이만큼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있다고요. 그래서 뭐 최소 이거는 헤지 펀드 내가 한번 뭐 투자해보고 싶은데 10억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억밖에 없는데 10억 하는 헤지 펀드 사면 끝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 오버 컨센트레이션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유라고 쓰는 이유가 이거 not appropriate, inappropriate for the client 얘한테 안 맞는 거야. 왜 justify your answer라고 하게 되면 because of limited liquidity 그 다음에 and may lead to over concentrated portfolio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고요. 정말 잘 이해되시는 거죠? 자, tax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for private client. 이건 이제 되게 중요한데, tax도 모든 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after tax를 바라보고 짜야 됩니다. 세후 얼마만큼 내가 돈이 남는 거지 이걸 보고 짜야 되는 거라서 이 tax는 나중에 이 다음 챕터에서 tax만 따로 띄어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한테 tax는 아주 중요한 이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other consideration에서 그거 말고 governance structure 이런 건 별것 아닙니다. governance structure 이거는 이때 말하는 governance는 investment process에 어떤 governance가 작동이 되는 겁니까 이런 건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governance란 게 없죠. 뭐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기관 투자자는 인베스트먼트 커미티 같은 투자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개인은 그런 게 없죠.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은 A private wealth manager가 합니다. A private wealth manager. 거버넌스 보시게 되면 거기 그 챕터의 그 패러그래프 밑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With a private wealth manager. A에 동그라미 치시고 한 명의 private wealth manager가 responsible for the formulating the IPS. 이 투자의 지침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용할 건지 그게 전체적인 계획과 설계를 누가 하는 거냐면 A private wealth manager 한 명이 한다고요. 한 명이. 그 한 명에 대해서 이 퀄리피케이션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하이 스탠다드겠습니까? 퀄리티나 하이 스탠다드. 그거를 시험에 치는 거, 시험에서 묻는 거죠, 이제. PWM은.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소피스티케이션. 얼마나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나요의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지적인 수준이 높습니까? 기관 투자자는 뭐 대단히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러지 못하고 거기다가 거기 세 번째 문장에 보시면 private clients are also more likely to display emotional bias. 정서적으로 감정적인 투자 과정에 바이어스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가 어디서 다루는 거냐면 behavioral finance에서 다루는 건데 behavioral finance가 없어졌어요. 시험에서. 그래서 뭐 그러면 전혀 안 나오냐 그러진 않고 behavioral finance가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과목에 보게 돼 이런저런 과목에 보게 되면 이런 behavioral bias가 있는 거예요라는 그런 흩어져 있는 주제들이 있는데 흩어져 있는 주제들이 반드시 시험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자, 그리고 regulatory environment, 규제와 관련된 거. 개인 투자자는 사실은 규제와 관련된 게 별로 의미가 없고 이 regulatory environment는 전부 다 기관 투자자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저와 같이 institutional investors,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그것도 같이 공부하실 텐데 옛날에는 그건 기관 IPS라고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건데 그것도 저랑 같이 나중에 하시게 될 거예요. 개인과 관련된 거, 기관과 관련된 거.
자, 그리고 거기 마지막 점 찍은 데서 investor uniqueness and complexity. Now, due to their uniqueness and complexity, individuals with similar investment objectives may choose a very different investment strategy.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상황이 있고요. 독특하고요. 뭐 독특한 상황이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리스크의 선호도가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 전략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세요. 다음 페이지 60페이지로. 자, 그게 그 모듈 19.2에 information and skills needed when advising private client 이거 보세요. Private wealth manager need to gather relevant client information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ir clients prior to formulating their investment objectives and assessing their risk tolerance. 거기 formulating their investment objectives에다가 1번 이렇게 하시고요. 밑줄 치고 1번, 그 다음에 assessing their risk tolerance 밑줄 치고 2번 이렇게 하세요. 2번. 자, private wealth management가 있잖아요.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investment objective를 formulation 하세요. 이거 formulation 하는 거는 우리가 계획 수립하듯이 있잖아요. 그죠? 뭐 할 것, 뭐 할 것,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뭔가 define을 해내는 겁니다. 어떤 거라고 define 해내는 거. 자, 그 다음에 assessing their risk tolerance,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거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클라이언트의 인포메이션이 필요한 거죠. 이 클라이언트의 인포메이션이 시험에 주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줘요. 자, 보면은 인포메이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personal information이 있고요. 그 다음에 financial information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personal information 보십니다. 이게 그 대표적으로 시험에 주는 정보인데 보면은 family circumstances, 가족 관계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이런 것들 나옵니다. 이 가족 관계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나오는 거에 보면 뭐 그 싱글입니다. 또는 뭐 부모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부모가 같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싱글이거나 배우자가 같이 있거나 또는 자녀도 같이 있거나 뭐 이런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이. 자, 그 다음 proof of client identification. 여기에 해당 이 proof of client identification에 되게 뭐 전형적으로 그냥 휙 지나가지만 되게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는 게 연령입니다. 연령. 이 사람 나이 몇 살이야? 라고 나와요. 항상 보면 나이 몇 살이야? 나옵니다. 나이 몇 살. 나이 정보가 한 번도 절대로 안 빠져요. 나이 몇 살 나와요. 그 나이가 필요한 이유가 그 나이를 보고 이 사람이 은퇴했구나, 은퇴하지 않았구나, 또는 라이프 스테이지에서 아직 젊은 나이구나, 아니면 좀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따라서 그 되게 인생의 목표가 막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employment information, 이 사람 직장 다니는 거야, 아니면 just retired, 은퇴한 거니,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retirement plan, 은퇴한다면 그 뒤에 뭐 할 거니, 돈 얼마 필요한 거니, 예컨대 또 그 다음에 상속한다면 나중에 상속하기 위한 재산이 얼마 있어야 되는 거니,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sources of wealth, 이거 당신이 지금까지 돈을 갖다가 어떻게 쌓은 거니라는 게 나오는데, 이 sources of wealth가 뭘 판단할 때 되게 중요한 거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risk willingness to take risk,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거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재산을 좀 쌓았다라고 해요. 뭘 하셔서 그렇게 쌓으셨나요? 이렇게 했더니 오시는데 클라이언트 한 분 오셨는데 피골이 상접해서 왔습니다. 피골이 상접했는데 보니까 돈을 갖다 10억을 모았대요. 그래서 옷도 되게 허름하게 입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보는 순간 그냥 돈을 갖다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 사람이 통장을 껐는데 10억을 갖다 갖고 왔어요. 나이는 한 70쯤 되신 분이고, 어떻게 이 돈을 모으셨나요? 먹을 거 안 먹고 그냥 이렇게 해서 모았어요. 이런 분은 그런 분들한테 주식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지. 그 source of wealth, 어떻게 돈 모았나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willing to take risk,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이걸 판단하는 데 되게 중요한 그런 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specific return or investment objective, risk tolerance, investment preference, 그 세 개 있잖아요. 그 세 개는 이렇게 브라켓 표시하시고, 이 세 개가 IPS의 구성 요소예요. 개인 IPS의 구성 요소. 자, 개인 IPS 구성 요소에서 specific return, 이거 옛날에 사람 엄청 시험 문제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겁니다. 수익률 얼마 얻어야 되는 겁니까? 구해야 되는 거 몇 % 나와야 되는 게 맞나요? 이거 이제 계산하는 게 옛날에 굉장히 우리를 괴롭혔는데, 지금은 specific return 구하는 게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오브젝티브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goals identification 또는요 investment objective identification. 이거는 시험에 살아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나요? 이 사람의 목표가 뭔가요?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뭘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걸 당신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정의해봐. 그거는 살아 있어요. 그다음 리스크 톨러런스도 살아 있습니다. 리스크 톨러런스. 이거는 다 고마워요. 그래도 고마워요. 좋은 게 옛날에 비해서는 과거에 리스크 톨러런스를 구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뭘 보고 구한 거냐면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위험 감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걸 갖다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몇 개 있다고요? 아까 앞에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단 말이죠. 여러 개의 목표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본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자녀가 있으면 내 입에는 뭐가 안 들어가도 자녀 입에는 뭘 넣어주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본인과 자녀가 두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좀 더 우선입니까? 자녀가 우선이지. 그러면 이런 거 물으면 아주 갈등될 거예요, 이제. 본인과 부모가 있어요. 누가 우선이에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거야. 뭐 부모님 알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지도 있고, 아니야 부모님 연로하신데 뭘 그거 어떻게 해?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다를 거라고요. 그리고 그 부모가 내 부모인 경우하고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가 또 다릅니다. 많이 다르다고요, 일단은. 근데 어쨌든 자, 개인이 가진 목표가 자녀를 위해서 돈을 좀 모아야 돼 이런 것도 있고, 노후 생활을 위해서 돈을 좀 모아야 돼 이런 것도 있고, 부모님의 어떤 간병을 위해서 돈을 좀 모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냐면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 좀 넓혀야지.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리스크 톨러런스가 어떻게 될까요?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그래서 과거에는 리스크 톨러런스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였는데, 지금은 리스크 톨러런스가 목적별로 리스크 톨러런스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쉬워졌어요. 이 목적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톨러런스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목적 포트폴리오 리스크 톨러런스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물으니까 되게 쉬워졌다고요. 자, 자녀를 위한 포트폴리오야. 이 이름은 자녀 이름이 딱 붙어 있습니다. 위험을 리스크 테이킹을 확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 포트폴리오에 거기다 비트코인하고 막 다 집어넣자 이렇게 하시겠냐고. 그럴 리가 없죠. 굉장히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포트폴리오마다 사실은 리스크 톨러런스,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다르다 보니 포트폴리오 단위로 쪼개서 리스크 톨러런스 한번 판단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를 합쳐가지고 두리뭉실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지금은 리스크 톨러런스가 그렇게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톨러런스, 목적형 포트폴리오 리스크 톨러런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쉬워졌다고요. 옛날에는 아주 어려웠어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investment preferences, liquidity와 unique concern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그 투자의 제약,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의 제약 요건 또는 키 파라메터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나중에 정의를 우리가 좀 하고 정보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게 템플릿이 있으니까 템플릿 그런 것도 써야 된다고요. 이런 거. 이 사람은 리퀴디티 리콰이먼트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막 써야 돼요, 이제. 자, 그 밑에서 the formulation of a client investment objective and the risk of tolerance are discussed more depth. 자,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포뮬레이션하고 리스크 톨러런스는 어떻게 판단할 건지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이어서 나올 거예요. 자, 60페이지 거기 밑부분까지 봤는데 쉽시다 잠깐.